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수리논술을 잘하기 위한 첫 번째 시간으로 수리논술 공부법을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수리논술 문제를 직접 푸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논제 해결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답안지를 잘 작성할 수 있는지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서는 2020학년도 성균관대 논술 기출문제 및 2019학년도 서울시립대 논술 기출문제의 해설의 일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스포가 될 수 있으니 먼저 풀어보고자 하는 학생들은 제가 영상 설명에 링크를 써뒀습니다.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이후에도 기출문제나 모의논술을 제가 푸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수리논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답안지를 써나가는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은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수리논술 경험이 부족한 학생, 그리고 수리논술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잘 모르는 학생, 이런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으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의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영상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올려놨던 수리논술 잘하는 법 첫 번째 영상, 즉 수리논술 공부법, 이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학사 및 석사를 졸업했고요. 서울에서 수학으로 임용고시 합격해서 현재 공립고등학교 현직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저는 다년간 고3 담임 교사를 맡았고 장기간 수리논술반 수업을 맡아왔습니다. 이 영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수리논술의 의미부터 해서 일반적인 채점 기준을 보여드리고 논제 해결 과정, 답안 작성 팁,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영상을 소개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리논술의 의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논술은 수학적 개념이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논리적 서술을 의미합니다. 논제라는 용어를 제가 앞으로 계속 쓸 텐데요. 논제는 쉽게 말하면 논술 문제입니다. 논제는 답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근거까지 같이 요구합니다. 따라서 답만 구하면 되는 수능과 달리 풀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100분 내외의 시간 동안 답안지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집중력을 요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리논술의 일반적인 채점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채점 기준은 본래 대학마다, 채점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응시하실 대학의 논술 가이드북이나 입학처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그 대학이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기준은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채점 기준을 써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교육과정 용어 및 기호의 사용. 두 번째, 논제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적 순서에 입각한 풀이 방식의 전개. 세 번째, 단순한 결과 도출보다는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기본 개념 및 원리에 충실한 풀이 과정. 그 다음으로 수리논술 논제 해결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수리논술 공부법 영상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해결 과정은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의 이해 단계에서는 논제와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파악하고 결론적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요구사항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결 전략 수립 단계에서는 제시문이나 교육과정의 수학 내용과 같은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의 답을 구해가는 풀이 과정을 통해 답의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요 작성 단계에서는 해결 전략 수립 단계에서 만든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어떠한 순서에 의해 서술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답안 작성 및 퇴고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개요에서 작성한 전개 순서에 따라 본격적으로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올바른 기호와 용어를 통해 그림, 식, 표 등의 정확한 수학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고 단계에서는 혹시 잘못된 수학적 표현이 있는지, 논리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는지, 논제에서 요구한 조건을 빠뜨리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답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인데, 퇴고는 사실 시간 관계상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리논술 기출문제 일부를 직접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수리논술 답안을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풀어볼 문제는 2020학년도 성균관대 논술 기출문제 일부고요. 설명 과정에서 2019학년도 서울시립대 논술 기출 해설의 일부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포가 될 수 있으니 먼저 풀어보고자 하는 학생들은 제가 영상 설명에 써둔 그 링크를 참고하셔서 파일을 다운받고 미리 풀어보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리논술 답안 작성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제를 잘 읽고 논제에서 주어진 조건과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논제뿐만 아니라 제시문의 조건도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예전 입시에서 연세대의대 논술전형에 합격한 제자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제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없냐 라고 물었더니 자신은 수학 문제 볼 때 항상 조건을 잘 보면서 이 조건을 왜 냈는지 고민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매우 공감되는 얘기였습니다.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조건은 결코 내지 않습니다. 수학하는 사람들은 항상 최소한의 조건으로 최대한의 결론을 얻는 것을 좋아합니다. 즉 모든 조건에는 존재의 이유가 반드시 있고 이것을 볼 수 있으면 출제 의도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보는 눈을 기르시려면 정말 많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이러한 것들이 안 보인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답안지를 첨삭하다 보면 학생들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논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쓰지 않고 엉뚱한 답을 쓴다든지, 논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다 쓰지 않고 뭔가 빠뜨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우선 요구사항을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기출문제의 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을 보시면은 제시문 3에서 F0의 값이 2일 확률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여기에서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를 이런 식으로 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2 같은 경우에도 확률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1-3 같은 경우에도 확률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이런 식으로 내가 구해야 하는 요구사항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꼭 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논제 유형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답을 요구하는 경우. 두 번째, 정답과 이유까지 요구하는 경우. 세 번째,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네 번째,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다섯 번째, 기타 다양한 유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잘 체크하셔서 그에 대한 답안을 정확하게 쓰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논제의 요구사항을 의식하면서 제시문을 보고 풀이 과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겠지만 대체로 제시문보다는 논제를 먼저 읽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논제를 먼저 읽고 요구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제시문을 읽으면 내가 구해야 할 목표를 의식하게 돼서 제시문들에서 풀이 과정의 아이디어를 얻고 풀이 과정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논제와 제시문을 반복해서 읽다가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학 개념이 제시문으로 나온 경우에는 굳이 다 읽으실 필요 없이 핵심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고 새로운 내용이나 조건이 등장한 경우에는 이때는 자세히 꼼꼼히 읽으면서 풀이 과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기출문제 제시문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논제에서의 요구사항을 의식하면서 한번 봐주십시오. 제시문 1에서는 그냥 수학적 확률이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지 이걸 하나하나 다 읽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시문 2는 조건방류이죠.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제시문 3은 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정사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던지는 건데 잘 보시면은 이 횟수를 가지고 다항함수 fs의 개수 및 상수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시문을 보시면서 아까 봤었던 논제 1번, 2번, 3번의 풀이 과정을 추측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논제와 제시문을 파악한 뒤에는 평소 수학 문제 풀듯이 문제지에 논제의 요구사항을 구해가면서 풀이 과정의 근거를 찾는 겁니다. 이때 근거는
제시문이 될 수도 있고, 앞에 하위 논제, 즉 1-3을 풀 때는 1-1, 1-2의 결과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교육과정에 있는 수학 개념도 풀이과정에 활용될 수가 있겠죠. 이 근거라 함은 사실상 풀이과정에 힌트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풀이법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로피탈 정리 같은 것들은 사용하시면 점수를 받기 힘들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네 번째, 해결 전략을 수립한 후에는 시간이 허락된다면 개요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요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풀이 과정에서 나온 소스들의 답안 작성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즉, 해결 전략을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답안 작성 순서를 정하면서 전체적인 답안 작성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사실 해결 전략을 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답안 작성 순서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해 잠시라도 고민해보고 손으로 쓰면서 내 눈으로 개요를 보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머릿속으로만 순서를 생각했다가 나중에 답안을 쓸 때 엉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직접 손으로 논리성을 따지면서 순서를 간단하게 번호를 매기기만이라도 해서 개요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증명 과정에서는 이따 잠시 언급하겠지만 파프스의 분석법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 경우에는 풀이하는 순서와 답안을 쓰는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이처럼 개요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답안 작성하다가 중간에 논리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 이걸 다시 싹 다 지우고 새로 쓴다면 그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개요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봤던 기출문제 1-3만 해결 전략 수립 단계와 개요 작성 단계까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제를 보시면은 함수 y는 fx 그래프가 직선 y는 8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날 확률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해라.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확률과 이유다. 이걸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적어도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사실 잠깐만 생각해 보셔도 이건 여사건의 확률로 구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여러분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A를 지정하겠습니다. 사건 A는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직선 y는 8과 만나지 않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사건은 A의 여사건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A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확률 문제를 풀 때는 배반 사건인 케이스들로 나누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뭘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눌 것이냐? 저 같은 경우에는 fx가 다항함수라는 것에 주목하여 차수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차 함수부터 생각해 보면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 다음에 다 더해서 1에서 빼주면 되겠죠. 먼저 3차 함수의 경우에는 당연히 직선 y는 8과 항상 만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겠죠. 2차 함수인 경우 생각해 봅시다. 2차 함수란 얘기는 A1은 0이고 A2는 0이 아니란 얘기죠. A2가 0이 아니란 얘기는 곧 A2가 양수란 얘기죠. 그러면 y는 fx가 아래로 볼록인 함수란 얘기고 직선 y는 8과 이런 식으로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결국 2차 방정식 fx8이 실근을 갖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다 보면 조건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차 함수인 경우에는 이 경우도 fx가 3차 함수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선 y는 8과 항상 만나기 때문에 사건 A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상수함수인 경우에는 A1, A2, A3가 모두 0임을 의미하니까 A4는 자연스럽게 10이 되겠죠. 이 말은 결국 fx가 10이란 얘기고 y는 fx의 그래프랑 y는 8은 당연히 안 만나겠죠. 따라서 이때는 사건 A가 항상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계산해보면 이때 확률은 4분의 1의 10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요때 확률과 요 확률을 더해준 게 바로 PA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PA의 여사건의 확률은 1에서 PA를 빼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해결 전략 수립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개요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요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 나가야 될지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선은 사건 A, 사건 A 여사건, 그리고 구해야 될 게 여사건의 확률이다. 이쪽 얘기들을 먼저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서 순서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건 A가 일어날 수 없는 3차와 1차를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답안이 좀 더 간단해지겠죠. 그 다음으로 여기 2차 얘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상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요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마무리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일반적으로 수리 논술은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결 전략 수립 단계에서도 계산을 하나하나 다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답안 작성하면서 계산을 마무리하는 게 좋고요. 개요 작성할 때도 이걸 너무 복잡하게 하나하나 다 쓰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번호만 매긴다든지 대략적인 순서를 뭐 화살표로 표현한다든지 간단하게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 논리적인 순서만 정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정해놓고 답안지 작성 들어가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수리논술 답안 작성 팁으로 돌아와서 답안 작성 단계에서의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개요에서 계획한 순서대로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심각한 논리적 오류나 비약이 아니라면 되도록 중간에 그 계획을 수정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즉흥적으로 계획을 수정했다가 논리적으로 엉켜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즉흥적으로 수정했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다가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끔 학생들의 답안을 첨삭하다가 학생들이 즉흥적으로 썼다 지웠다를 반복한 답안을 볼 때가 있는데 너무도 비논리적이라서 읽고 나서 학생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한참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요가 중요한 거고 함부로 수정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수기로 쓰기에는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컴퓨터로 써놓은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건 A를 정의하고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무엇인지 언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요에서 썼던 것처럼 3차 함수와 1차 함수를 우선 사건 A와 관계없다 라는 걸 언급하고 2차 함수부터 케이스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경우에는 이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므로 판별식이 음수라서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 경우의 확률은 이거다 라고 얘기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세한 계산 과정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쓰시면 되고요. 되도록 한글도 짧게 쓰시고 최대한 식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대부분의 경우에 답안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약 함수ynfx가 상수함수이면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때는 확률은 4분의 1의 10제곱이다. 결국엔 여사건의 확률로 구하면 이렇게 된다 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6번째입니다. 제시문이나 교육과정 수학 개념을 인용하는 경우 뭐뭐에 의해 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 내용을 그대로 답안지에 베껴 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가끔 제시문을 보고 그대로 내용을 답안지에 길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점수를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답안지가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내용을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용했음을 강조하고 싶으면 뭐뭐에 의해 이 정도로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답안지에는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히 쓰시고 말을 너무 많이 쓴다거나 계산 과정을 너무 자세히 쓰실 필요가 없어요. 사소한 부분이지만 필요한 계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암산하기 힘든 부분은 문제지에 썼다가 결과만 답안지에 쓴다든지, 물론 중요한 계산이다, 핵심적인 계산이라서 꼭 보여줘야 된다 하는 부분은 쓰면 좋은데 사칙연산하는 부분이라든지 너무 자세하게 다 쓰는 친구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런 거 쓰다가 기호가 틀려서 깎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자세히 쓰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공식적인 대학교 모범 답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풀었던 것과는 케이스 나누는 게 조금 차이가 있죠. 지금 보시면 제가 쓴 답안보다도 훨씬 더 간결하죠. 지금 2차 방정식을 본 경우에도 판별식 이런 얘기조차 없이 그냥 이는 곳 이것임을 의미한다 로 그냥 마무리하고 있으면서 여기 보시면 이 부등식으로부터
이 결과를 얻어낸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세한 계산 과정은 쓰실 필요가 없고요. 한글도 너무 많이 쓰기보다는 최대한 식으로 해서 간결하게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수리논술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하는 거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8번째, 그래프, 표 등의 시각화 수단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극값 등을 구하는 미분 문제에서는 함수의 증감표가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각화 수단은 많은 식이나 많은 말을 할 필요 없이 이것만 딱 보여주면 충분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굉장히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서울시립대 논술고사 해설지인데요. 이러한 증감표 하나만 써주면은 곧바로 최대값이 이거다 라고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래프를 통해 최대값이 저러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프를 이용하면서 학생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프도 물론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점이라든지 x라든지 y라든지 화살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채점자에 따라서는 감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옆에는 그 그래프의 식 y는 2x제곱 이런 걸 써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이 있어서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런 직선 같은 경우에도 직선의 방정식을 옆에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그래프라든지 표라든지 이러한 시각화 수단을 써서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단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9번째입니다. 교육과정에 맞는 용어와 기호를 정확하게 사용하자. 제가 아래에 대표적으로 잘못된 용어와 기호의 예를 써놨습니다. 극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든지 밑에 기호들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겠고요.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답이 이거죠. 근데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하나도 하지 않고 여기다 네모칸 치고 끝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면 점점점에서 1-11에 4분의 1의 10제곱 뭐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동그라미 하는 친구도 있고 굉장히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최소한 이게 답이라는 표현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등식으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예요. 채점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부분을 그냥 정답 처리할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단답형이었다면 숫자 하나만 쓰고 넘어가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서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따라서 단순히 수만 쓰면 안 되고 그 수가 무엇인지 반드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0번째, 증명을 요구하는 논제의 경우에는 직접 증명, 대우, 기류법, 수학적 기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되 증명하는 방법의 발견을 위해서 파프스의 분석법을 활용할 수 있다. 파프스의 분석법은 지금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이거는 나중에 증명 문제를 제가 풀어드릴 때 말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할 텐데요. 증명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 등장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문제들 위주로 해서 어느 정도 방법들을 좀 익혀두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의대 논술을 준비한다고 하면 이쪽 증명을 좀 완벽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11번째, 쉬운 논제, 즉 일반적으로는 1번이 쉽죠. 1번은 반드시 답안을 잘 작성하여 만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요새 합격선 점수가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수리논술 문제를 내가 전부 다 맞겠다라는 욕심은 어느 정도 놓으시고 내가 최대한 풀 수 있는 것들은 완벽하게 답안을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1번이라든지 내가 풀 수 있는 쉬운 논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답안을 잘 작성해서 거기서 점수를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12번째, 시간이 부족하면 논제 해결 과정 4단계를 모두 지키려고 하지 말고 논제 파악하고 곧바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는 해결 전략 수립 단계도 해야겠고 나는 개요도 잘 작성해야겠다. 개요를 잘 작성해서 꼼꼼하게 답안지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고
논제 파악하고 곧바로 답안지 작성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부족한데 4단계 다 의식하지 마시고 특히 태고 같은 거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팁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제에서 주어진 조건과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두 번째, 논제의 요구사항을 의식하면서 제시문을 보고 풀이 과정을 예측해야 한다. 세 번째, 해결 전략 수립 단계에서는 풀이 과정의 근거를 찾도록 한다. 네 번째, 개요를 통해 해결 전략을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답안 작성 순서를 정한다. 다섯 번째, 되도록 개요에서 계획한 순서대로 답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여섯 번째, 답안지에 제시문이나 수학 개념을 그대로 베껴 쓰지 않도록 한다. 일곱 번째, 답안지에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히 쓰자. 말이나 세세한 계산 과정을 너무 자세히 쓰지 않도록 하자. 여덟 번째, 교육 과정에 맞는 용어와 기호를 정확하게 사용하자. 아홉 번째, 그래프, 표 등의 시각화 수단을 잘 활용하자. 열 번째, 증명의 경우에는 증명 방법의 발견을 위해 파프스의 분석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건 추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쉬운 논제는 반드시 답안을 잘 작성하여 만점을 받도록 해야 한다. 12번째, 시간이 부족하면 4단계를 다 거치려고 하지 말고 논제 파악하고 곧바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조금 여러분들이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엔 답안지를 잘 작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7번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학생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선까지 제가 자세히 써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수리논술 공부법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선까지 자세히 써야 되냐? 라는 것은 대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이거에 대한 감을 잡으려면은 여러분이 응시하고자 하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범 답안을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채점 기준으로 직접 여러분 손으로 채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정도 선에서 쓰면 괜찮은 거구나. 이 정도까지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구나. 이런 식의 감각을 좀 가지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제가 수리논술 대비한 공부법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방법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수리논술 답안 작성의 가장 중요한 팁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없이 공부를 잘할 수도 없고 시험을 잘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집중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리논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제가 자연계열 논술 전형에 대한 이해라는 영상을 올려놨는데요. 논술 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수시에서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을 안내해 주는 거라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리논술 공부법 영상은 꼭 확인하시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각종 기출문제나 모의논술 문제 등을 제가 해설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학자라는 법 영상도 올려놨는데요.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